2023년 8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죠? 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야, 대한민국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세계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이 논의를 하는구나.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국제정책에서 인게이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개입하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참견하는 거고 끼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개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게이지먼트는 국제정치에서 힘이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간섭을 하고 어디 가서 훈수를 뜨고 누구 싸우는 거 뜯어 말리고 아니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서 한쪽이 이기게끔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꼬맹이가 하나 보태줘봐야 오히려 피해자만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였냐? 그 사람은 한마디로 우민기입니다. 우민기. 우리 민족끼리 민족주의에 젖어가지고 세계 정치를 흔드는 나라와의 회담은 회피하는 소외? 외면이었고, 그리고 북한한테는 그렇게 핵개발하고 있는 그들한테는 비위 맞춰본다고 굴종과 거의 항복을 했던 조롱거리의 국가 지도자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어찌됐든 미국과 세계 정치의 원칙과 정신을 논의한다.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두 가지가 문건으로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원칙과 정신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미일 세 나라가 앞으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문서로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 정신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원칙, 프린시플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한미일은 동맹체가 아닙니다. 안보까지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는 맞지만 동맹체는 아니고, 미국이 나토에 가서 영국, 프랑스 등과하는 거는 그거는 동맹체입니다. 왜 한미일이 하는 거는 동맹체가 안 되느냐? 한국과 미국은 동맹, 일본과 미국은 동맹인데 우리하고 일본이 동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한테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헌법에 의해서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하고도 동맹을 못 맺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미일 이거는 안보 협력체이지 동맹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 국가들과 맺었던 것과 거의 대등한 그런 원칙과 정신이 문서로 나온다. 이에 대해서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이 합의가 나오는, 이 문서가 나오는 18일,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9일이겠죠. 부터는 전혀 다른 날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앤드 프린시플이 나오는 프린시플은 현재 미국, 한국이 빠져 있죠.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이제 쿼드를 확대해서 한국이 참여해서 쿼드 플러스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논의권이었는데, 쿼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다시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미일이 모여서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게 쿼드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다음에 호주 세 나라의 협의체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커스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A에다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다가 미국의 USA 붙인 그 오커스보다가도 한미일 이 안보 협력체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일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하고 원칙은 미국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꾸미고 있는 나토 국가들과 만들고 있는 그런 협력체만큼이나 단단해진다. 동북아의 인도 태평양에 있었던 오커스와 쿼드는 그 밑으로 들어간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제일 세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김태효 차장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시플과 이제 스피릿에는 안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비전 문제, 이 민주주의 공동체, 이 공화정을 끌고 나가려면 민주주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기는 거는 이 공화정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니까 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요 제도를 이용해서 빨갱이, 쉽게 말하면 주사파들이 와르르 들어와서 문재인을 휘어잡고 지난 5년 동안 마음대로 했잖아요. 문재인도 결론적으로 협력했고.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공화정하고 안 맞는 거야. 이 공화정을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형태로 인민민주주의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공산 세력이 쫙 일어나갖고 한때는 국가를 만들고 국가연합체인 소련까지 만들었습니다만 70년 만에 붕괴되고, 붕괴되지 않은 잔해들이 남아있는 게 중국, 북한, 뭐 베트남은 이제 성격이 변했지만 남아있고, 뭐 저기 쿠바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정답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도 허용해주는 게 민주주의라고 막 인민민주주의를 떠드는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쳐낸다. 그래서 이런 비전의 공유,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제대로 된 공화정, 민주정을 하면서 이걸 전 세계의 평화와 변형으로 확대시킨다. 그리고 이걸 확대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게 경제의 부흥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 경제를 같이 하거든요. 이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계획경제를 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키울 때 계획경제를 한 건 맞지만 기본 정신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그걸 키우기 위한 계획경제를 했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그분은 시장경제를 키워낸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와는 그게 아니라 이 배급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계획경제를 하다가 폭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공동체의 발전을 하는 경제 부흥체까지도 만들겠다. 그리고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을 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가 되는 거는 상당히 지속력이 있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 힘으로 국경선언 막 바꾸는 거 있죠. 힘이 있으니까 저 패고 불복시키겠다. 이건 우리나라 법에도요. 민법에서도 이건 허용하지 않잖아요. 형법에서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다 법률 계약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대만을 먹겠다. 북한이 우리를 먹겠다. 우리가 북한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힘에 의해서는 안 된다. 저쪽에 합의가 돼서 합의에 간다면 된다. 그리고 법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민주정을 하면서 법치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개딸들을 잘 보면요. 이재명 씨가 어제 검찰에 가서는 뭐 저도 그 발표문 읽어봤어요. 뭐 내용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정작 그때 개딸들이 이재명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씨는 검찰 들어가서는 14시간 내내 묵비고만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뭐하러 검찰 그렇게 요란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개딸들이 지금 누구를 욕하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한 노사연 씨 그 자매를 비난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조문하든, 근데 그걸 왜 비난을 해? 또 김훈 선생의 글이 뭐 조국을 어쨌다고 했다 또 비난을 해. 이거는 막 때로 막 공격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골로 보내는 인민민주주의죠. 이게 법의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놈 죽여 해서 인민재판이 그거잖아요. 예. 법치를 제대로 세우자. 법치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유지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국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 군사훈련은 우리하고 일본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아마 두 나라는 정보교환하고 서치 앤 레스큐, 탐색 구조 훈련 같은 거 같이 해도 진짜 직접 군사훈련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이버 문제 뭐까지 다 하고, 또 중국이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 대응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데요. 좀 국제정치를 넓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일본 본토에서 쭉 내려가면 오키나와가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미야끼 해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큐슈 쪽으로 섬들이 쭉 내려가다가 오키나와쯤 다 가서 그 해협이 있어요. 미야꼬인가? 궁전할 때 궁자에다가 옛날 고자 궁고 해협인데, 다른 데는 좁고 여기가 좀 배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지금 그 해협은 대한민국에서 해군이 출동해서 하와이에 림팩 훈련 갈 때도 글로 통과합니다. 근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 밑에다가 수중 마이크를 깔아놨어요. 해중 마이크죠. 그래서 뭐 배는 지나가는 거 다 보면 되는 거고 잠수함이 지나가도 잡아내죠. 근데 그 해역으로 지금 일본 방송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 함정 11척이 지나갔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은 배가 없으니까 별로 안 하지만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배들이 연합해서 막 작전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쪽에 작전하고 있고 일본 해자대도 작전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쪽으로 기동전단을 안 보내고 있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이 동북아 해역을 휘젓고 다니고 가끔씩은 우리 그 울릉도 쪽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배들만 비행기도 들어와서 우리 전투기 출격해서 카디즈 시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고 굉장히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결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는데 한국과 상당히 많이 할 것이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태호 차장이 좀 상당히 재밌게 얘기했는데 이 세 나라의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가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다. 맞죠.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치는 게 경제 규모로 보게 되면 세계 3분의 1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이게 협력체입니다. 나토에 못지 않습니다. 나토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그 다음은 됩니다. 오커스나 쿼드보다 큽니다. 오커스보다는 크겠다. 그러나 쿼드보다는 작겠네요. 그 전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이 있고 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는 도시국가니까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민주정을 하기 쉬워요. 근데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렵습니다. 인구가 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국민 소득도 한 3만 불 이상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인구도 한 5천만이 넘는 이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강국들은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 이거를 이제 30, 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30, 50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에서 딱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7나라 중에 3나라가 한미일입니다. 1번은 미국, 2번은 일본, 7번이 한국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인도, 얘네들은 인구는 꽤 되지만은 1인당 GDP가 3만 불이 안 돼요. 국가 GDP는 많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은 국가 GDP가 24조 달러, 국가 GDP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중국은 19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하고 독일이 4조 달러, 인도가 한 3조 달러, 영국, 그 다음에 영국, 인도가 3조 달러,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까지가 2조 달러, 1조 달러에서 제일 선두가 대한민국이고 그 밑에 호주, 멕시코,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를 보게 되면 미국이 8만 불로 이 국가 GDP별로 보면 제일 많고 일본이 3만 5천 불, 그 다음에 독일이 5만 1천 불, 영국이 4만 6천 불, 프랑스가 4만 4천 불, 이탈리아가 3만 6천 불, 대한민국이 3만 3천 불. 대한민국 3만 3천, 일본 3만 5천, 1인당 GDP 거의 차이 없어요. 지금 불러드린 이 나라가 5천만이 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뭐 3억이 넘으니까 당연히 제일 많고, 일본이 1억 2천, 그 다음에 독일이 유럽 최대의 국가죠. 러시아 빼고 8천만, 영국이 6천만, 프랑스 6천만, 이탈리아가 5,800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5,100만으로서 이 7나라만 30, 50 클럽에 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3나라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거고,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딱 들어가서 미국과 더불어 또 캐나다와 더불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럽 국가들과 나토를 만드는 거죠. 이 한미일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유엔사 체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세계를 다룰 것인지를 미국이 파트너, 대화하는 상대로서 일본하고 한국을 딱 찍었다 이겁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야, 우리 세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끌고 가보자 하는 원칙과 정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면요.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딱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영국이 이제 전쟁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상대해보자 하고 딱 합의를 하잖아요.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41년도에 그거가 나서 43년도에 카이로에 가서 야, 중국 너 우리 편에 와봐 하고 장제석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을 항복시키면 어떻게 하자 합의를 합니다. 그때 일본을 무찔러서 항복시키면은 조선은 조선을 떼어내는데 바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in due course,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킨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요. 우리의 운명을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상해임시정부 주석인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던 이승만, 김구 아무도 끼지 못해요. 그게 결정돼갖고 in due course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보니까 신탁통치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김구, 이승만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세워놓고 그건 우리 힘이 그나마 절절했기 때문에 막은 거죠. 근데 그 대가로 공산주의자는 신탁통치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분단이 되는 거거든. 그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때 일본하고 싸우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린 끼지 못했어. 근데 이해는 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숱한 동아시아 문제를 할 때마다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라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하면서 세계 문제 결정하자 그럴 때 우리가 못 꼈잖아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육자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 못하고 중국이나 미국이 주도했었고, 문재인 씨는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 뭐 종전선언하고 뭐 어쩌고 하자 그랬는데 그거는 세계가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물타기를 한 건 시진핑이가 야 정은아 너 가기 전에 들어와서 나 좀 만나고 가 하면서 계속 물타기 했고, 또 트럼프는 딱 하다가 하노이 노딜러 한번 갖고 데리고 놀아본 거야. 뻥 차버렸고 아무것도 안 되셨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월남 파병해야 되는데 좀 병력 동원할 나라 한국 좀 올래 그래서 우리 가겠다라고 해서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돈도 끌고 몰고 하면서 대화 상대가 돼본 적이 있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사후에 경제 추락했을 때 미국 만나가지고 레이건 만나가지고 일본은 경제가 세계 2위인데 말이야 안보 비용은 안 쓰고 우리도 많이 쓰고 미국도 많이 쓰는데 우리 경제 어렵다.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지원해주면 경제 이렇게 해서 미국 무기 사서 같이 잘하자. 이렇게 해서 레이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본 적이 있지만 그게 다 단기간이었고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큰 문제는 미국이 한국하고는 결정 안 했죠.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다루는 문제 중에 한 축, 동북아 문제를 일본과 더불어 한국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민주주의는 무엇이다, 공화정은 무엇이다 뚝뚝뚝 얘기한 것들, 그리고 이번에 8.15 경추사까지 오는 쭉 공산주의는 안 된다까지 일련의 연설들이 미국하고 통한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통한 거죠. 이게 성공입니다. 지금 이 한미일이 이번에 모이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논의하는데, 지난번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거든. 그래,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도 애 먹어. 근데 히토류는 원료고 그걸 갖고 만드는 핵심 부품이 뭐냐? 반도체야. 반도체는 우리하고 일본, 대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그다음에 대만까지 넣어서 칩4 동맹을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대만은 어쨌든 미국과 정식 국교가 없고 우리랑도 없고 일본하고도 없잖아요. 대표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한미일이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그래 중국이 히토리로 제한하면 아예 반도체는 작살내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떠한 펀드도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수출 통제를 들어갑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런 것도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힘으로 대만 사태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군사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군사협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상호 군사 운용성을 증대하겠다. 상호 군사 운용성. 참 이게 어려운, 영어로 얘기하면 operation이라는 단어가, 의과대학에서는 수술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국가정보원에서는 공작이고, 공장에서 가게 되면 공장을 가동하고 조작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거고. 군사회로 오게 되면 작전입니다. 이런 용도로 뭐 공작, 작전, 이런 오퍼레이션을 서로 상호가 하는 게 인터 오퍼레이션인데,
명사형을 어빌리티를 붙일 수도 있죠. 능력.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상호 운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하고 미국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미국의 M16, 한국의 K2 소총, 일본은 뭐가 있나. 거기다 똑같이 제조사는 다르지만 총알은 같이 쓴다든지. 이게 제가 그 전에 나토 표준이라는 걸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우리의 인터넷망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하고 미국 인터넷망과 연결해갖고, 물론 군사적인 분야입니다. 밀스펙 분야에서 서로 탁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모든 나라는 자기 통신망을 만들어놨어요. 군사통신망. 근데 딴 나라가 못 들어오도록 게이트를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문만 흐르게, 비밀 문건만 흐르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세 나라가 서로 볼 수 있도록 인터오퍼러빌리티로 높이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하나의 군대가 되죠. 각자 총을 쓰고 각자 무기를 쓰더라도 호환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극도로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맹을 하려면 이게 필수 조건인데 동맹은 안 하면서 이런 걸로 갑니다. 그래서 동맹은 아니지만은 한미일 협력체를 만드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같이 그 방법과 원칙을 논의한다라는 것. 자, 유럽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진을 빼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방어선을 돌파를 못해요. 걔네들이 깔아놓은 지뢰들을 못 넘어갑니다. 그 포격전만 하고 있는데 포격도 지금 딸려가지고 지금 유럽 국가들도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공장을 안 돌려서 쉽게 말하면 포탄을 지금 만들 준비가 안 돼 있죠. 원료도 없고. 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그동안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투기도 없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가 과거 소련제 이제 비행기 중국에 있는데 그건 뭐 성능에 자신이 없고 오래된 거고, 지금 미국의 전투기는 제일 좋은 게 F-22, F-35가 있고, 그게 이제 하이 로우급으로 있고 스텔스급으로, 비스텔스급으로 F-15가 있고 16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F-22, F-35, F-15, F-16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F-22는 F-15로 이어지고 F-35는 F-16으로 이어지니까 보기 나름입니다. F-16을 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안 주다가, F-16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잖아요. 유럽의 네덜란드하고 또 어떤 나라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인가? 이 나라가 자기네 F-16 갖고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F-16을 운영할 기회를 가져요. 대한민국은 F-16이 많아요, 지금. 그 F-16 갖고 와서 우리가 조립한 KF-16도 있고요. 우린 그걸 넘어서 F-35, F-15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나라지. 근데 미국이 이제 자기는 직접 안 주고 유럽에 있는 두 나라가 F-16 주는 걸 승인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 덴마크하고 네덜란드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개전 초기에 폴란드 등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이 자기네 전투기를 줬는가 하면은, 소련제 이 비행기는 모든 계기판이 미터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과 영국제 비행기들은 다 피트로 돼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전 세계 이 서방권에서는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소련권 친구들은 또 그 방식대로 당연히 있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F-16을 주게 되면은 이 조종소를 익히는 것도 익히는 영어부터 해야 돼. 근데 지금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이 8명, 20명 밖에 안 된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이 연습을 해 F-16을 몰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올려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뭐 F-35도 있고 하니까 미군하고 바로 작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라도 지금 영어 배우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한 몇 대 준대나? 한 20대 주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하나씩 주면서 러시아의 진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의 국제정치가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란한테 기름 사면서 줘야 할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이 못 주겠어 우리가 안 주겠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번에 주라고 승인해 줬습니다. 우리가 줍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란에 붙잡혀 있는 미국 인질을 돌려받고, 대신에 미국이 붙잡은 이란 인질도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러시아는 돈을 벌어요. 러시아가 굉장히 기름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기름을 수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름값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서방이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좋고 기름값 올라가면 자기도 좋고. 근데 여기에 사우디에 지난번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우리나라 뭐 이재용 등 재벌들 만나면서 투자해라 뭐 어쩌고 이러고 갔는데 사우디가 자기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미국은 반대로 서방국가 단결시키기 위해서 기름 생산을 늘려라 하는데 사우디가 말을 안 들어.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근데 미국이 이번에 이란에 한국 돈을 풀어주면서 니네 기름 양산해서 세계에 팔아먹고 니네 그거 갖고 해봐라고 하면서 세계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뭐냐? 미국이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불러서 딱 판을 짜고 또 여기는 이란 상대로 이렇게 판을 짜고 유럽 가서는 영독불 만나서 판 짜고 큰 그런 국제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이 뛰어들어서 우리도 우리 걸 챙겨야지. 이승만과 김구의 비애를 더 이상 맛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같은 사람을 이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와 이런 거는 뭐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난 거 가지고 우리는 뭐 일본 뭐 후쿠시마 방류수 뭐 이런 거나 떠들면서 국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만 고립되고 나중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그게 뭡니까? 옛날에 카스라 데프트 미락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운명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개입해야지. 인게이지 해야지. 인게이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개입이다. 우민기의 문재인은 굴종과 소의 외면의 지도자밖에 안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김구와 이승만의 비애를 넘어서 막 그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운명 결정할 때 개입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방문포고 석방해 가면서 방위조약 받아내고 한 게 당권은 되지만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데 끼어들지 못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그렇게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딱 이렇게 큰 그림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을 작살내는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중국을 민주화시키고 분열시킬 때 통일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아쉬운 걸 좀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망쳐도 굉장히 많이 망쳐놨거든요. 지금 국가정보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이번에 새만금 사태도요.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파트가 살아있었으면은 야 여가부 따로 전북도 따로 조직위원회 따로 나중에 대통령이 막 급하니까 문화체육부도 붙이고 행정안전부도 도와줘 그럴 때 다 따로 놓으니까 따로 빠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 직속 부대인 국정원이 가서 막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했으면 저거로 안 나요. 민주주의 한다고 전북에 맡겨버리고 하다 보니 주인이 없다 보니까 뻥 터진 거잖아. 지금 이런 유로 계속 문제가 오송사고 딱 케이스 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움직입니까? 각자 기관들이 다 자기 밖으로 챙기고 안 움직이죠. 너 이거 해 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문재인 씨는 굉장히 민족 반역자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을 국정원을 딱 쪼개가지고 국내 못하게 하고 국외만 해놓는데 미국의 FBI가 소련의 모스크바에 자기네 요원들을 파견 합니다. 왜? 방첩 국내 정보기관인데 국내에서 소련 간첩을 잡으려면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 정보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FBI도 해외 활동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CIA도 미국의 각 주에다가 요원을 보내요. 미국의 FBI 요원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뭐 오랜 얘기니까 해도 되지. 한국에 와 있는 FBI 거점장하고도 같이 몇 번 밥 먹고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재인은 우리 국정원은 국내 정치, 국내 정보하지 말고 탁 뛰어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원이 절름발이야. 근데 이 국정원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지금 군 따로 외교부 따로 이거 하는 걸 합쳐지게 해줘야 됩니다. 요건 별도의 문제인데 이 문제까지도 한번 우리 김태호 차장이나 우리 조태영 안보실장이나 대통령이 고민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 정보가 워낙 세계 정치가 빨리 돌아가는데 외교부에서 판단하는 게 빠른지 제 대체로 보면 국정원이 빨랐어요. 국방부가 빠른지 경쟁을 시켜서 그래야 서로 좋은 정보가 올라와요. 신문사에서 오는 게 좋은지 국정원 국제정치가 좋은지 외교부께 좋은지 국방부도 전 세계에 무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거든요. 쫙 올라와서 경쟁시켜서 딱 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보기관 문제까지 다시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참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 정치에 개입을 한다. 이거는 장차 통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